5월 24일 수요일 당신의 클래스를 높여드리는 아침. 상암동 클래스. 안녕하세요. 이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은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오늘 오후 6시 24분 세 번째 우주 비행에 나섭니다. 이번에는요, 모형이 아니라 실제 위성을 싣고 가는 실전 발사라는 점에서 정말 중요하죠. 네, 누리호는 어제 수직으로 발사대에 고정된 상태로 아주 무사히 밤을 보냈다고 합니다. 누리호 밤사이 꿀잠 잤나요? 네, 잘 잤습니다. 네. 오늘 기대가 됩니다. 네.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현장 잠시 후에 연결해 볼 텐데요. 먼저 오늘 준비한 소식부터 간추려 드립니다. 보시다시피 제 얼굴과 머리카락 그리고 상의 하의 할 것 없이 빼곡히 동양 하루살이대가 들러붙어 있습니다. 이 누리호에 부품이 무려 37만 개가 들어갑니다. 와, 37만 개요? 이 37만 개가 다 제 상태로 정상 작동을 해야 성공적인 발사가 가능한 거죠. 와, 오늘 37만 개 네. 부품에다가 국민들의 응원 5천만 개 또 얹어 드리겠습니다. 누리호 할 수 있다. 화이팅! 네. 근데 사실 또 중요한 변수가 바로 날씨잖아요. 날씨 참 중요하죠. 그래서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민지 기상캐스터. 오늘 발사가 예정된 전남 고흥 날씨부터 알아보고 전국 날씨로 넘어가죠. 네, 누리호 3차 발사가 예정된 오늘 나로우주센터가 있는 전남 고흥은 낮 기온 23도의 맑은 날씨 속에 약한 남풍만 불겠습니다. 초속 1에서 4m 정도의 약한 바람으로 발사에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맑은 하늘에 가끔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어제까지 남아있던 미세먼지도 바람에 깨끗하게 밀려났고요. 공기질도 무난하겠습니다. 어제 낮 동안 초여름 더위가 이어졌는데요. 오늘도 서울의 낮 기온이 26도까지 오르며 어제와 비슷한 수준으로 덥겠습니다. 한낮에는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아침까지 매우 짙은 안개가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 청주 16도, 전주, 창원 15도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낮 기온은 대전, 전주 27도, 대구, 광주 26도로 내륙을 중심으로는 25도를 넘어 덥겠습니다. 금요일인 모레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에 비가 오겠고요.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평년 기온을 웃돌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나와주세요. 네, 누리호 소식에 기대에 찬 출근길 오르는 분들 많으시죠? 정체 구간 만나도 여유로운 마음으로 운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체 구간 먼저 지도로 만나보면 내부순환로와 동부간선로는 평소와 비슷한 정도고요. 강변북로 구리 방향 정체가 눈에 띕니다.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 지나는 데만 58분가량 소요되고 있고 한남과 반포, 동호대교 등 강남권은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모두 더딥니다. 올림픽대로가 반포대교와 영동세교 사이 이렇게 양방향으로 속도 내려가 있고요. 분당 수서로 이용해 청담대교 방향으로도 복정교부터 탄천 1교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1번 경부선 이용해 강남 들어서는 차들 모습인데요. 서초구 원주동 주변 지금 판교에서 반포 통과하는데 40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구리에서 도심 향하는 분도 많으시죠? 100번 수도권 제1순환선 구리 나들목부터 상일까지가 이렇게나 꽉 막혀 있습니다. 안전띠 전자석에서 착용해 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오늘 오후 다시 한번 우주를 향해 날아오릅니다. 2차 발사 때와는 달리 이번엔 실제 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임무도 수행하게 되는데요.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공다솜 기자, 일단 오늘 누리호를 발사하는 건 확정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어젯밤 10시가 넘어 확정됐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오후 9시 30분쯤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를 열었는데요. 위원회는 누리호가 정상적으로 발사 준비를 마쳤고 오늘 이곳 나로우주센터의 기상 상황도 충분히 맑을 것으로 보인다며 발사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예정된 발사 예정 시간은 오늘 오후 6시 24분입니다. 하지만 오후 1시쯤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가 다시 한번 열리는데 이때 정확한 발사 시간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준비 상황과 날씨, 우주물 채
상태와의 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상 시간보다 30분가량 당겨지거나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이 누리호 세 번째 발사잖아요. 지난해 2차 발사와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누리호의 맨 윗부분인 3단에 실린 위성들이 다릅니다. 지난해 이뤄진 2차 발사에선 누리호가 위성을 궤도에 제대로 올릴 수 있을지를 시험하기 위해 성능 검증 위성, 그러니까 일종의 가짜 위성을 싣고 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진짜 실전 임무를 수행하는 실용 위성 등을 싣고 갑니다. 오늘 발사 후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위성들은 레이더로 지구의 지표면을 관측하거나 북극의 해빙 변화를 탐지해 기후 연구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네, 지난해엔 가짜 위성이었다면 이번엔 진짜 위성을 싣고 가는군요. 어제 누리호를 발사대로 옮기는 그 작업도 아주 조심스럽게 이뤄졌다고요. 네, 조립동에 있던 누리호는 어제 아침 7시쯤 발사대로 출발했습니다. 조금의 충격도 위험하기 때문에 무인 특수 차량에 태워 시속 1.5km의 속도로 아주 천천히 옮겼는데요. 이후 발사대에선 케이블에 연결해 연료 등을 주입하고 수직으로 곧게 세우는 기립 작업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어제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는 바람에 작업이 약 1시간가량 지체되기도 했는데 밤 9시 15분쯤 문제없이 발사 준비를 마쳤습니다. 네, 준비가 잘 마무리된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그럼 혹시 오늘 시민들이 현장에 가서 누리호 발사하는 걸 볼 수도 있나요? 네, 안타깝지만 보안 때문에 이곳 나로 우주센터에선 시민들이 볼 수는 없습니다. 어제부터 발사대를 중심으로 반경 3km를 통제하고 있는데요. 취재진도 제가 달고 있는 것과 같은 초록색 비표를 달아야 출입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발사를 앞두고는 인근 바닷길과 하늘길도 닫혀 오늘 드론을 띄우거나 입산하는 행위 모두 금지됩니다. 발사 장면을 직접 보시려면 인근 해수욕장이나 전망대 등을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누리호 발사 준비가 한창인 나로 우주센터에서 공다수미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이 어제 처음으로 원전에 들어가 내부를 확인했습니다. 알프스로 불리는 오염수 정화 장치와 오염수를 보관하는 K4 탱크 등을 확인했습니다. 시찰단은 오늘까지 원전 시찰을 이어가는데요.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질지는 아직 의문입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시찰단은 어제 오전 10시쯤부터 원전에 들어가 약 9시간 동안 시찰을 했습니다. 시찰단은 우선 알프스로 불리는 다핵종 제거 설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했습니다. 방류하기 전 오염수를 보관하고 핵종을 측정하는 K4 탱크도 확인했습니다. 또 설비의 컨트롤 타워인 운전 제어실에서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제어하는지도 살펴봤습니다. 유국희 시찰단장은 이날 계획했던 설비는 다 봤다며 과학적인 영역에 집중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찰은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시찰단이 직접 오염수 시료 채취도 하지 않아서 검증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시찰단은 오늘도 육안으로 시찰을 이어갑니다. 알프스 설비를 거치기 전과 후에 오염수 시료를 채취해 방사성 수치를 측정하는 화학 분석동을 보게 됩니다. 분석 장비가 뭔지, 어떤 절차로 핵종을 분석하는지 집중해서 볼 예정이라고 시찰단은 밝혔습니다. 한편 우리 시찰단의 일정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일본에서는 벌써부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今回はALPS処理水についてのいろんな調査が中心になるということは聞いておりますけど、それに加えて我が方としては今輸入制限を加えているような品目についての解除をお願いをすると。 이번 시찰로 우리 측 이해와 공감이 이뤄질 거라고 기정사실화하면서 장관급 인사들이 돌아가며 한국을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한미 양국 정부가 북한의 정보기술, IT 인력을 이용한 외화벌이를 차단하기 위해 동시 제재에 나섰습니다. 외교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부인 리설주가 다녔던 금성학원 등 북한 기관 3곳과 개인 7명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재무부도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그 자금원으로 지목된 IT 관련 4개 단체와 개인 1명을 제재 명단에 추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천명관 작가의 장편 소설 고래가 올해 북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최종 후보에 올랐지만 아쉽게도 수상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북허상 심사위원회는 현지 시간 23일 2023 북허상 인터내셔널 부문 최종 후보 6편 중 불가리아 작가 고스포디노프의 타임 쉘터를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허상은 노벨 문학상, 프랑스 콩쿠르상과 함께 세계 3대 문학상으로 꼽히는데 한국 작가로는 2016년 한강이 채식주의자로 이 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국가 자격 시험을 본 600명 넘는 사람들의 답안지가 채점도 하기 전에 사라져버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답안지를 금고에 넣었어야 했는데 한국산업인력공단 측이 실수로 금고역 창고에 뒀고 그 답안지들이 그대로 파쇄됐습니다. 임예은 기자입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중학교입니다. 지난달 23일 이곳에서 건설기계 설비기사 등 61개 종목의 609명이 실기시험을 봤습니다. 다음 달 9일부터 합격자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재시험을 봐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채점도 하지 않은 답안지가 모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말이 되나 하고 계속 검색을 해봤어요. 마음이 힘들었죠. 가채점을 해봤는데 합격 점수가 나왔기 때문에 이직을 좀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중이어가지고. 시험 주최 측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어이없는 실수가 원인이었습니다. 시험이 끝난 뒤 답안지를 금고에 넣어야 하는데 금고 옆 창고에 뒀고 그걸 그냥 기계에 넣어 없애버린 겁니다. 공단은 일단 재시험을 보고 피해 보상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609명 중 한 명도 빠짐없이 재응시할 수 있도록 시험 응시자 한 명 한 명에게 직접 연락드려 사과한 후 재시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들은 반발합니다.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합당한 보상이라고 재시험을 치르게 해준다고 하는데 공단이 교통비까지 주겠다고 했지만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중국 문화관광부가 주최하고 중앙일보와 중국 대외문화교류협회 등이 주관하는 차와 천하 문화행사 개막식이 어제 서울 종로구 주한중국문화원에서 열렸습니다. 개막식엔 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최훈 중앙일보 주필,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리신팡 저장성 문화관광청 부청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오는 31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중국 저장성에서 온 녹차, 서호용정과 안길백차 등 명차를 시음하며 중국의 차문화를 흠뻑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정해준 내 역할이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맥없이 쓰러져간 하찮은 내가 아니지 스물인 깎여 쓴다 빛바랜 낡은 하면이 잠자던 나를 깨운다 난 현금 가면 이다. 생방송 상암동 클래스, TV뿐만 아니라 유튜브, JTBC 뉴스 채널이나 네이버 뉴스 페이지에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의 뉴스 더 살펴보겠습니다. 도시락 이슈 이두성 기자, 월드클래스 이용주 캐스터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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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이용주 캐스터 오늘 예. 왼쪽 가슴에. 이게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라고 써 있고요. 누리호가 등 생겼네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보여주세요. 등 보시면은 누리호가 발사되는 장면. 우주로 박차고 올라가는 그 장면. 그렇죠. 아, 이게 누리호예요? 네, 요 티셔츠를 이거 어디서 구한 거예요? 제가 자체 제작해서. 자체 제작을 했다고? 이 방송 때문에? 네, 그건 아니고 응원. 제가 우주 소년단이라고 그것 때문이라고 해야죠. 그것 때문에. 근데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이 굿즈를 안 만들어 주세요. 너무 입고 싶은데. 맞아. 그래서 제가 자체 제작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 혹시라도 그 연구원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이 굿즈를 못 만드는 거라면 제가 자원봉사라도 할게요. 알겠습니다. 제발 이걸 좀 만들어주세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응원하는 국민의 한 목소리였습니다. 네, 이도성 기자 도시락 열어주시죠. 바로 갈까요? 네. 첫 번째 거 꺼내서 뒤집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아무것도 없다며? 인데요.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 국세청이 재산 추적에 나섰습니다. 이 아무것도 없다면서 발을 뺐는데 현금 다발, 명품, 보석까지 쏟아져 나왔습니다. 영상 보시죠. 네, 한 고급 빌라 문 잠겨 있는데 국세청 직원들이 열쇠공을 불러서 문을 따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문을 따고 직접 들어가는데요. 여기 양도세와 증여세를 내지 않고 버틴 한 고액 체납자의 집입니다.
보면 저 휴지가 있잖아요. 저 뒤에 금고가 있어요. 어이구. 금고가 저렇게 문을 열었더니 어머. 노란색 현금 다발이 저렇게 잔뜩 쏟아져 나왔습니다. 개수기로 세야 될 정도로 많이 금고 사이즈도 나왔는데요. 엄청 커요. 엄청나죠? 이 현장 상황 다시 한번 보시죠. 저 문만 열어주면 되는데 김도에 할머니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네, 아유, 참 저렇게 저항까지 하셨어요. 네. 다른 곳도 같습니다. 무역업을 하면서 내야 할 세금 수십억 원을 모른 척한 사람의 집인데요. 벽장에서 주황색 박스, 유명한 박스죠. 네. 명품 가방과 신발, 보석이 잔뜩 있었습니다. 꺼내놓고 보니까 거의 산처럼 쌓이더라고요. 참 저렇게 가진 게 많은데도 세금을 안 내고 있었던 거예요? 네, 가진 게 없는 저도 열심히 내고 있는데 내셔야죠. 심지어는 로또 1등에 당첨돼 큰 돈을 손에 쥐고도 세금을 못 내겠다고 버티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로또 1등이면 그래도 한 20억 정도 받지 않나요? 그쵸. 와, 그런데도 세금을 안 내나요? 네. 당첨금을 받을 때 내는 세금만 딱 내는 거죠. 어머. 이게 당첨 전에 밀린 세금이 있었는데 이걸 내기 싫으니까 당첨금 일부는 가족 계좌로 옮기고 나머지는 현금과 수표를 뽑아서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 국세청 아주 똑똑합니다. 이 복권 당첨이면은 소득세를 내잖아요. 예. 자동적으로 내는 거예요. 이 명단과 이 고액 체납자 명단을 비교해서 로또 1, 2등에 당첨되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이 36명을 찾아내 추적했습니다. 와. 인터뷰 보시죠. 복권 당첨금 수령 계좌를 압류하여 징수하고 가족 계좌로 이체한 당첨금에 대해 민사소송 제기를 검토하는 등 재산 추적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그 로또에 당첨되신 분들 36명이 체납자였다라는 그쵸. 거잖아요. 아니 저 양심 없는 사람들한테 왜 저런 행운이 가죠? 아, 나 이렇게 그러네요. 정직하게 사는데 왜 우리는 안 돼? 이용주 캐스터한테 오면 이 나로우주 센터 굿즈 네. 제작할 텐데. 바로 제작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좋은 데 써야 될 텐데 그러니까요. 왜 저런 사람들이 행운이 얻었을까 궁금하긴 합니다. 국세청이 지난 4월까지 재산을 숨긴 것으로 확인한 체납자가 무려 557명.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 3,800억 원이나 됩니다.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압류, 유예 등 지원 대책을 마련했고요. 강제 징수를 피하며 호화 생활을 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진짜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아까 단속 영상 보니까 막 호통을 치잖아요. 맞아요. 단속반한테. 뭐 하는 거냐고 막. 누가 누구한테 지금 호통을 칩니까? 그러니까요. 화가 납니다. 끝까지 찾아내서 징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도시락도 보여주시죠. 네, 두 번째 도시락, 블록 도시락이네요. 꺼내서 뒤집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차 빼달라 했더니 이 영상 저도 보고선 조금 깜짝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한 남성이 주차 시비로 30대 여성을 폭행했습니다. 차를 빼달라고 했더니 말다툼이 벌어져 결국 몸싸움으로 이뤄진 건데요. 이것도 영상 먼저 보시죠. 네, 모자를 쓴 여성이 왼쪽에 보이죠.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뒤이어 한 남성이 다가오는데 반소매 셔츠를 입고 덩치가 꽤 큰 사람입니다. 예. 이 사람 전직 보디빌더라고 하는데요. 몸 사이즈가 좀 달라요. 예. 험한 말이 오가다가 감정이 격해졌고 그런데 저희가 화면에 중간중간 멈췄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폭행이 시작됐습니다. 머리채 잡았죠. 그리고 어머. 땅에 쓰러뜨리고 주먹질을 했는데 머리를 때리고 발길질도 이어졌습니다. 아이고. 저희가 이렇게 화면을 멈춘 거예요. 이게 원래 영상인데 조금 잔인한 장면이 포함돼 있어 저희가 편집을 했습니다. 이 현장 상황 한번 들어보시죠. 예. 네, 가해자의 부인이 저렇게 말리는데도 폭행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아이고. 피해자는 갈비뼈가 부러져 6주 진단을 받았다고 하고요. 이 남성의 차량이 동선을 막고 있으니까 전화를 걸어서 차를 빼달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차를 이렇게 되면 어떡하냐 이런 항의가 결국 폭행으로 이어졌던 겁니다. 와, 아니 저거는 좀 그 건장한 그 남성이 저런 폭행을 당했어도 저 견디기가 힘들었을 것 같은데 네. 반항도 못할 것 같아요. 저 정도의 덩치가 마음 잡고 이렇게 때리면은 그러니까요. 와, 피해자 진짜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러게. 네, 저나 이용주 캐스터에서도 이 무방비로 그쵸. 막는데 급급하지 않았을까 네. 싶은데 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추가 보복이 두려워서 신변보호 요청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가해 남성은 취재가 시작되니까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여성이 임신한 부인의 배를 찔러서 화가 났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신과 부인 역시 폭행을 당했다고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 와이프를 밀치고 막 이런 상황이니까 제가 너무 화가 나니까 지금 애가 지금 유산되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네,
경찰은 공동폭행 혐의로 이 남성을 입건하고 폭행 장면이 촬영된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참 이거 또 뭐 좀 새로운 소식 나오면 전해주시기로 하고요. 다음 도시락도 열어보죠. 네, 세 번째 도시락 바로 귀여운 곰돌이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뒤집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입에도 들어갔다. 뭐가 들어갔을까요? 이 서울 동부권과 경기 하남 등을 중심으로 동양 하루살이가 요즘 난리라고 하죠. 지난주 금요일 도시락 이슈에서도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생생하게 보도한 기자도 화제인데요. 영상 잠시 볼까요? 저녁 8시가 넘는 시간 많은 시민들이 오가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 10분 정도 서 있어 봤습니다. 보시다시피 제 얼굴과 머리카락 그리고 상의 하의 할 것 없이 빼곡히 동양 하루살이대가 들러붙어 있습니다. 여기 옆을 보시면 조명에도 그리고 취재진의 옷에도 이렇게 하루살이들이 빼곡히 달라붙어 있습니다. 이 영상 나가는 사이 직접 취재한 사회부 나왔네요. 한민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니 오늘 옷에는 하루살이 없죠 지금? 없습니다. JTBC 뉴스룸 밀착 카메라로 지난주 목요일에 이 소식 전해드렸고 이후에도 온라인에서 계속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난리였어요. 솔직히 댓글 좀 읽어봤다 안 읽어봤다? 간간히 읽어봤다. 어땠어요? 소감을 좀 전해주시죠. 근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기사가 나가기 전에 이렇게까지 화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근데 일단은 제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거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 약간은 민망스럽기도 하고요. 그래도 기자로서 제 기사를 좀 봐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뿌듯하고 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저의 동기입니다. 맞다. 저희 동기죠. 이런 사람이 네. 저도 너무 인상 깊게 봤는데 온라인 영상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유튜브 조회수가 3일 만에 330만을 찍었고 부럽다. 댓글이 7,800개 넘게 정말 달렸어요. 부럽다. 네. 그중에서도 기자님의 노력에 하루살이 양만큼 칭찬을 해야 한다는 댓글이 있는데 저는 와 되게 재치 있으면서도 따뜻하더라고요. 당시 현장 취재 상황 어땠냐요? 사실 누가 뭐 이렇게 하라고 시키거나 아니면 제가 뭔가를 준비한 거는 따로 없었고요. 그냥 현장에 이제 그쪽 이제 한강 그 인근에 있는 테니스장 주차장이었는데 저도 태어나서 처음 보는 광경이었거든요. 이렇게 하루살이가 때처럼 내려오는 게 그래서 거기에 자연스럽게 있으면서 저랑 뭐 카메라 기자나 아니면 인턴 기자 다른 뭐 오디오맨들 한테도 이제 달라붙으면서 그거를 있는 그대로 보여드려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예, 지금도 파란색 저 JTBC 잠바에 촬영자. 이게 한 땀 한 땀 수놓아도 저렇게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보석을 박아놓은 것처럼. 사실 저희도 현장을 다녀보면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해야지 계획한 거랑 실제 상황이 어그러질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즉흥적으로 이거다 이걸 보여드려야겠다고 판단한 거군요. 네. 저게 또 이제 스탠드업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기자가 현장을 갔을 때 이 현장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곳에서 뭐 준비된 멘트를 딱 하는 건데 근데 벌레가 저 정도로 많으면은 사실 촬영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게요. 아무래도 이게 제가 멘트를 해야 되잖아요.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얼굴이랑 머리 다 달라붙으면서 입 옆에도 이렇게 간간히 붙어 있었어요. 근데 입에 실제로 들어가기도 했어요. 그러겠지. 말을 하는데. 먹었습니까? 아니 먹지는 않았고 바로 뱉었어요. 예. 근데 그래서 이게 발음이 꼬이거나 그럴까 봐 NG를 많이 냈어요. NG를. 네, 그래서 앞에서 카메라 찍고 계시는 영상 취재 선배도 너무 고생하고 계시니까 그냥 빨리 집중해서 끝내야겠다는 생각밖에는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빨리 끝내라고 말도 못했을 것 같아요. 입을 열고 들어가니까 카메라 그 기자도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특별히 이 동양 하루살이를 좀 취재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사실 요거 보면서 요거는 취재하면은 내가 좀 바이럴도 되고 온라인에 퍼지겠다. 조회수 좀 나오겠다. 그렇게까지 생각한다고요? 이런 의도가 조금이라도 있었나. 우리 근데 한민정 기자는 이현주 캐스터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지적을 한 거지. 그래요? 들어보죠. 네. 어땠나요? 왜 계기가 있나요? 이게 동양 하루살이가 사실은 이번에 처음에 나온 게 아니라 몇 년 전부터도 계속 이제 이맘때쯤이 되면은 출몰을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SNS나 이런 데서도 목격담이 많이 올라왔어요. 저희 제보도 들어왔었고요. 그래서 이제 취재를 시작을 하게 됐고요. 또 저희가 이제 맡았던 밀착 카메라라는 코너가 어쨌든 현장을 가까이에서 보여주는 그런 코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걸 실태를 보도를 하게 되면 해결점에도 일부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다루게 됐습니다. 정말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진짜 가까웠어요. 감사합니다. 네, 사안의 본질 자체를 좀 더 짚어보면 동양 하루살이가 저 지역에 특히 저렇게 많은데 근데
근데 보도에는 인체 해가 없다라고 네. 나왔었거든요. 그 사실인가요? 맞습니다. 제가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입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물거나 뭐 인체에 해가 되지는 않고 병도 네. 옮기지 않고요. 근데 다만 제가 현장에 서 있어 보니까 이게 시도 때도 없이 달려드니까 또 공포감도 들고 그래서 시민분들의 어떤 일부 정신적인 그런 피해들이 있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네네. 했습니다. 어. 네, 그래서 그게 본능적으로는 이해가 확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정신적으로도 힘들지만 생활하는데 너무 불편하잖아요. 아, 그쵸. 그 보도에도 나왔지만 조명에 상점 다 같은 달라붙고. 데서. 맞습니다. 네네. 상점에 보시면 이제 간판뿐만이 아니라 유리창에도 이제 따닥따닥 붙어 있잖아요. 아이고, 네네. 그래서 상인분들이 문을 닫고서 생활을 하시는데 에어컨을 틀어야 되니까 전기세도 많이 나오고 또 그리고 이게 영업을 못 하겠다 이렇게 일찍 문을 닫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보도 이후에 지자체에서 대책이 나왔다던가 좀 방안이 마련이 됐을까요? 움직임이 좀 있나요? 예. 네, 제가 어제 전화를 드려봤는데 마침 서울시랑 한강사업본부 그리고 5개 자치구가 있어요. 네. 하루살이가 많이 나오는 이 구가 모여가지고 이제 대응 방안을 마련을 하기 위한 회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머리를 맞대기 시작했군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또 일단은 각 구별로 피해 실태나 아니면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전문가 얘기도 들어보면서 향후의 대응 방안을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거기 살충제를 뿌릴 수도 없는 거죠, 한강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상수원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이제 살충제를 그러네. 뿌릴 수도 없고요. 그래서 사실은 해결책이 뚜렷하게는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그렇죠. 근데 실천적인 움직임을 끌어냈다는 게 너무 대단합니다. 동기사랑이 또 보이네요. 정말 네네. 그 댓글. 유튜브에서 후왕님이 네네. 취재 후 벌레 약 뿌려서 퇴치했나요라고 질문을 해주셨었는데 방금 이야기한 그쵸, 것처럼 그쵸. 상수원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무슨 그 네. 해충 그런 퇴치제 부분은. 같은 거 이거 설치해가지고 막 하더라고요. 그 네. 전등 같은 거. 네. 근데 살충제를 직접적으로는 살포할 수 없다. 네. 짚어줬고요. 자, 마지막으로 입사 4년 차인 이제 사회부 기자로서 많은 응원을 받은 만큼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좀 각오 한마디 하면서 네. 마무리를 하죠. 제가 사회부 안에서도 이제 경찰서를 출입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있는 그런 사건 사고들을 많이 취재를 했었는데 이번에 우연한 기회로 생태를 또 취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결국에 이 하루살이를 없애야 된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피해가 덜 가게끔 슬기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까에 고민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현장을 열심히 누비면서 생생하게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더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는 보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멋지네요. 진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지금 핸드폰이 옆으로 간간히 보였는데 댓글을 막 읽어주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네. 아니 너무 많은 분들이 우리 한민정 기자님 칭찬한다고 달아주시는데 네네. 몽베베님 기자님 목소리도 너무 좋아요. 이주인님 해는 없어도 징그러운 거 참는 게 엄청난 직업 정신인데 대단합니다. 보면서도 닭살이 돋습니다. 많이 달아주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렇게 영상이 많이 공유된 만큼 지자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맞아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아까 댓글처럼 동양 하루살이 개체수만큼 많은 응원을 받고 있는 한민정 기자 취재 디디하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이두성 기자도 선배 기자로서 좀 이렇게 네. 열정이 샘솟지 않습니까? 근데 하루살이 만나면은 함 기자 부르려고요. 알겠습니다. 저희 스튜디오에 벌레 나와도 한 기자 또 부르는 걸로 하죠. 저희는 못 잡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월드 클래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월드클래스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소식인 미국인데요. 네. 요즘에는 시위 방식도 정말 가지가지입니다. 미국에서는 시위하겠다고 이 나타난 것만으로도 이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은 사람이 있습니다. 영상 보시죠. 대낮 평화로운 주택가를 지금 한 남성이 소총을 들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전시 상황도 아니고 이게 뭐 무슨 풍경인가 싶은데요. 남성은 특히 아이들 통학버스 정류장을 중심으로 서성이고 있습니다. 근데 벌써 불안한데 무슨 일이 날려는 건지 모르겠어요. 예, 제가 앞서 시위를 언급했는데요. 네, 시위. 예, 이 남성은 최근 강화된 메릴랜드 총기 규제법에 항의하는 의미로 시위를 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총을 들고 다니는 게 합법적인 거라고 몸소 보여주면 자유롭게 총기를 소지하는 분위기가 퍼져나갈 거라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게 무슨 소린가, 무슨 그러네요. 대변인가 싶은 주장입니다. 아니 근데 뭐 다른 것보다 동네 저러고 돌아다니면 주민들이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죠. 안 그래도 인근 학교와 학부모들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게다가 이 총 그간 수많은 총기 난사 사건에 등장해서 악마의 무기 이렇게 지목되어 온 반자동 소총 AR-15거든요.
있는데요. 남성의 의도가 뭐 어쨌든 간에 주민들은 겁먹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 남성이 총기 소지를 강하게 지지하는 사람이라는 건 알겠는데 저렇게 애꿎은 사람들을 위협하는 방식은 좀 제지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무섭죠. 네, 근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예, 메릴랜드의 주 법상 이 남성의 행동이 위법은 아니거든요. 경찰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지한다고 해도 총기 소지 문제를 두고 이 근본적인 대책을 찾지 못한다면 이런 남성 얼마든지 어디서든지 또 나타날 수 있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총기가 문제입니다. 예, 큰 문제죠. 자, 다음입니다. 웃는 돌고래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봐요. 너무 둥글게 귀여워요. 튀어나온 이마와 짧은 입 때문에 유독 미소 짓는 얼굴처럼 보인다고 해서 이런 별명이 붙었는데요. 이 돌고래 이름은 이라와디 돌고래입니다. 이라와디 돌고래. 네. 저처럼 인상이 참 좋네요. 조금 닮은 것 같아요. 닮았어요. 이가영이랑. 근데 최근 인도네시아의 한 해변에서 안타까운 모습으로 발견이 됐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플라스틱 쓰레기 더미 속에서 숨을 거두는 순간을 이 지역 주민들이 촬영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뭔가 저 희미한 미소가 보이니까 네. 더 슬픕니다. 그렇죠. 이라와디 돌고래는 주로 캄보디아 메콩강 유역에 서식하면서 미얀마와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목격되고 있는데요. 근데 환경 오염과 불법 포획 등으로 개체수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세계 자연보전연맹이 위기 단계 멸종위기종으로 분류해서 이 보호를 해왔지만 빠르게 쌓여가는 플라스틱 쓰레기 앞에서 결국 지켜주질 못했습니다. 20여 년간 넘게 개체수가 절반 넘게 줄었다고 하네요. 절반 넘게 줄었으면 아이고. 이거 어떡하죠? 경각심을 좀 일깨워야 될 것 같아요. 예,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정말 이건 해양 생물뿐 아니라 지구의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이 사라지지 않도록 해결책이 나오길 또 이 돌고래도 좋은 곳으로 갔길 바라봅니다. 네.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습니다. 지금 시각 8시 31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한국에만 있는 전세 제도가 사라진다. 전세는 세계에서 보기 드문 우리나라만의 임대 계약 방식이라고 하죠. 당장 집 살 상황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월세 꼬박꼬박 내는 건 부담인 사람들에게 내 집 마련으로 가는 중간 사다리 역할을 해왔는데 지난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전세 제도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해왔던 역할이 있지만 이제는 수명을 다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수명을 다했다. 곧 전세가 없어질 거란 의미일까요? 전문가와 함께 전세제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전망해 보고요. 무주택자, 세입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도 짚어보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과 함께 부동산 완전 정복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그제 22일에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국토위 소위를 통과했고 아마 내일 본회의를 아마 상정이 될 것 같은데 핵심 내용을 좀 짚어주시죠. 핵심 내용은 이제 세 가지입니다. 자, 그래픽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보증금 상한선이 정부 법안에서는 4억 5천만 원 이하까지만 피해 구제를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5천만 원 상향 조정돼서 5억 원까지가 됐고요. 자, 두 번째는 최우선 변제금입니다. 최우선 변제금이라고 한다면 경매 넘어갔을 때 선순위 뭐 건저당이나 그 세금 체납보다도 세입자가 먼저 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 이게 대상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상이 안 되시는 분들은 10년 동안 무이자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 내용이 들어갔고요. 자, 세 번째가 가장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여당, 야당 합의를 못 본 부분인데 전세 받지 못하는 전세 보증금을 선구제를 하고 사후에 정산을 하자라고 야당이 주장했는데 팽팽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쉽게도 요거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발이 돼서 지금 피해 받으신 분들 대책위에서는 굉장히 불만의 목소리들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이제 대규모 사기 피해가 발생을 하고 또는 법안까지 막 국회에서 논의되고 진통이 이게 오래 남는 이 상황. 그 때문에 전세제도 자체가 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약간 전세제도에 대해서 조금 다시 보게 돼요, 지금. 그렇죠. 전세 제도 자체가 원래 또 문제는 있습니다. 돈 빌려주고 집주인 집에 그냥 잠시 얹혀 사는 구조이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전세 대출이 이제 문제의 주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출이. 그래서 전세 대출이 어떻게 이렇게 문제가 됐는지 제가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MB 정부 때죠. 2009년에 전세 대출이 시행이 됐고요.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때 전세 대출 한도가 계속 늘어납니다. 자, 전세 대출 한도가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전세 수요가 늘어나겠죠. 네네. 전세 수요가 늘어나면 당연히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네. 전세 가격이 올라가니까 결국에는 전세는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자, 투자 비용이 줄어들죠.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은 그대로인데 전세 가율이 올라가면 결국에는 갭 투자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네. 갭 투자 수요가 엄청나게 유입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매매 가격까지 올라가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바로 이 전세 대출에서 시작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올라간 가격이 결국에는 전세 사기의 빌미를 제공해 주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심해지면 역전세가 생기는 거죠. 네. 자, 이렇게 매매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또 전세 가격이 또 올라간다는 얘기고요. 네.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갔다가 금리 인상으로 전세 가격이 떨어지게 되니까 네. 역전세가 생기는 거고요. 사기했던 분들이 이제 사기가 들통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프네요, 사차도. 네. 이 정부와 여당 중심으로는 지금 임대차 3법이 전세 사기를 부추긴 거다라고도 주장을 하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뭐 부추긴 부분은 있습니다. 네. 임대차 3법이 이제 세 가지인데요. 이제 임대차 3법이 뭐냐면 계약갱신 청구권이라고 해서 2+2죠. 네. 2년 살고 한 번 더 청구를 하면 2년 더 살게 되고요. 전월세 상한제는 2년 더 살 때 5% 이내만 올려라. 거의 못 올리게 하는 정책이고요. 신고제는 이제 강제적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게 자극을 주게 됩니다. 자, 2년 계약이었는데 2+2가 되면 4년 동안 거의 못 올리다시피 하다 보니까 집주인들이 야, 지금 안 올리면 안 돼. 많이 올리게 되죠. 그래서 2020년, 2021년 전세 가격이 폭등하는 원인을 제공해 주는 건 맞습니다. 네. 저도 굉장히 불만이 많은 제도인데요. 이미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무리하게 이게 개정을 하게 된다면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기는 거고 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임대차 3법을 개정한다고 해서 전세 사기가 안 생기는 건 아닙니다. 네. 여러 요인 중에 하나의 문제인 거고요. 개정을 하려면 충분한 논의를 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장에 자극을 주지 않도록 좀 신중하게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뭐 전세 제도가 수명을 다한 게 아닌가라고 말도 했는데 네네. 이 문제점이 많은 건 알겠는데 정말 전세 제도를 네. 없애는 게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보통 자동차 회사들이 자동차 단종시킬 때 어떻게 하나요? 뭔가 신차가 나올 때 기존 모델들을 단종시키잖아요. 네. 그러면 전세 제도를 폐지를 하려면 인위적으로 폐지를 하려면 대안이 있어야 되겠죠. 과연 어떤 대안이 있을까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네. 자, 첫 번째 대안은 내 집 마련. 모든 국민이 세입자들이 다 내 집 마련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네. 이거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고요. 네. 뭐 동해 앞바다에 뭐 기름이라도 나오면 모를까. 네. 현실적으로 안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 방안은 지금 민간인들, 집주인들이 임대를 제공해주고 있는데 네. 야, 문제가 많으니까 니들은 잠시 쉬고 있어. 우리 공공이 전세를 제공해줄게. 공공임대를 활성화시켜주면 되는데 네. 이마저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죠. 네. 굉장히 어렵고 자, 임대차 계약 중에 이제 전세 비중은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근데 그러니까 48.1%면은 그러니까 이게 폐지를 하려면 네. 자, 보세요. 이게 이렇게 지금 또 절반 정도의 사람들이 전세를 살고 있는데 네. 인위적으로 폐지하면은 문제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대안도 없는 거죠. 네네. 자, 공공이 제공해 줄 수도 없고 마지막 대안은 이제 48.1%니까 나머지 절반은 월세. 월세로 가야 되는데 네. 인위적으로 다 월세로 가. 이제 전세 없애버리겠어라고 쉽지 않을 한다면 것 같아요. 자, 지금 한 푼이 아쉬운 세입자들은 월세를 내야 되고 집주인들도 문제가 되죠. 전세금 떨어져도 지금 반환을 못 하고 있는데 네. 야, 전세 없애버리게 되면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못 돌려주죠.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폐지는 불가능하다. 원희룡 장관께서 수명을 이야기한 건 임대차 3법 개정을 좀 염두에 둔 발언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임대차 계약 중에 전세 비중이 48.1%. 그래도 어쨌든 절반 정도가 되는 상황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 비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전히 현실적으로 쉽지 유효한 않다. 제도고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제 월세가 차츰차츰 올라가야지 인위적으로 무리하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세 문제점을 고쳐 나가는 방식으로 그렇죠. 근본적으로 어떻게 좀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막 혼돈을 느끼고 있는데요. 네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사기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역전세,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역전세와 인위적으로 사기를 치는 거는 좀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역전세 문제는 2020년, 2021년에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게
저는 한 1년 정도가 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집주인들한테 퇴거자금 대출, 임시 대출을 받아서 세입자한테 좀 돌려주도록 퇴거자금 대출을 좀 지원해주는 정책이 굉장히 유효할 것 같고요. 네. 사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법도 나오고 있지만 예방 대책들, 뭐 전세 계약 단계에서 안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에스크로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하면 충분히 안정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 임대차 3법을 섣불리 건드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좀 차분하게 전세 사기 제도를 좀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보완 장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넓게 봤을 때 전세 대출 한도도 좀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한도도 거죠? 좀 손질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네네. 필요는 있는데 잘못 손질하게 되면 어설프게 손대면 또 우리 세입자들, 신혼부부들 대출 받아서 신혼집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러네요.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전소 제도가 문제야. 이게 뭐 임대차 3법이 문제야. 대출이 문제야. 이렇게 섣불리 칼을 대기보다는 충분한 논의와 좀 신중한 고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아무튼 지금만 생각해보면 전세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태고요. 그리고 예전에도 집을 사기에는 아직 이르다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지금 전세로 계속 가는 것 뭐 괜찮은 거 아닙니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사실 전세가 굉장히 좋은 제도이긴 합니다. 네. 전세금만 안전하게 받으면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최근에 아파트 시장을 보면 전세 가격이 계속 떨어졌거든요. 네. 떨어지다가 최근에 보면 다시 올라요.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자, 5월은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살짝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5월도 더 올랐을 겁니다. 자, 이렇게 오르는 이유는 아파트 시장인데요. 빌라 오피스텔 전세가 불안하니까 시장의 수요자들이 아파트로 유입이 되고 있고요. 월세 가격은 떨어지지 않았는데 전세 가격은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아파트 시장은 전세가 유리합니다. 유리해졌으니까 자, 전세에 살면서 내 집 마련 전략을 좀 짜시겠다. 시간을 두고 고민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파트 위주로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혹시라도 경매 넘어가게 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선순위 근저당 채권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전세 가율,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너무 높지 않은지 70%가 넘지 않은 집 위주로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전세 잘 확인하고 괜찮은 제도다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상클 라이프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 연예계 뜨거운 이슈 정리해드리는 시간이죠. JTBC 엔터뉴스팀의 박정선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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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첫 번째 소식 준비된 영상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프랑스 멋진 칸에서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선보일 수 있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감독님이랑 이성균 선배님이랑 같이 칸에 오게 돼서 너무 좋고요. 영화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칸 영화제 사로잡을 한국 영화. 이 세계 영화인들의 축제죠. 지난 16일에 막을 올린 프랑스 칸 영화제. 여기서 우리 영화, 우리 스타들이 또 사랑받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올해 칸에는 장편 영화 5편이 초청이 됐는데요. 공식 상영 등의 일정이 후반부에 좀 배치가 됐습니다. 영화 잠이 전 세계 최초로 지난 21일 공개가 됐습니다. 비평가 주간에 초청된 잠은 배우 이선균, 정유미 씨가 주연을 맡은 스릴러 영화입니다. 칸 영화제의 문화이기도 하죠. 영화 상영 전후에 박수를 치는 문화가 있는데요. 이 잠의 오프닝 크레딧이 등장하자마자 박수가 나왔고 상영이 끝난 후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에도 뜨거운 박수 갈채가 쏟아졌습니다. 이렇게 박수 받는 장면 지금 나가고도 있지만 반응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잠이 어떤 영화일지 참 기대가 됩니다. 줄거리만 봐도 굉장히 좀 호기심이 생기는 영화입니다. 네. 영화 잠은 신혼부부가 남편이 수면 중 보이는 이상행동을 치료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내용을 담은 공포 영화입니다. 정유미 씨는 이 영화에 대해서 스릴러의 외피를 두른 러브 스토리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현지에서 잠을 먼저 본 관객들은 95분의 러닝타임 내는 긴장감을 유지하는 스릴러라면서 호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잠이 오늘 올해 가을에 국내 개봉한다는데 네, 맞습니다. 공포 영화니까 보면서 잠은 안 오겠네요. 제목이 탔는데. 그리고 영화 탈출도 칸 초청을 받은 거잖아요. 이것도 이선균 배우가 나오는 거죠? 맞습니다. 이선균 씨가 영화 기생충 이후에 4년 만에 칸을 다시 찾은 건데요. 네. 올해는 그 잠에 이어서 탈출까지 이 초청이 되면서 겹경사를 맞았습니다. 탈출은 미드나잇 스크리닝 부분에 초청이 됐습니다. 이선균 씨는 배우 주지훈 씨, 김희원 씨와 함께 레드카펫을 밟았습니다. 이선균 씨는 칸을 찾은 게 3번째고요. 주지훈 씨와 김희원 씨는 2번째라고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세계 각국의 취재진과 영화 상영을 기다리고 있는 관객들을 향해 인사하면서 칸의 밤을 아주 뜨겁게 달궜습니다. 이 영화 탈출의 현지 반응은 어땠어요? 미드나잇 스크린이다 보니까 새벽에 상영이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300여석의 리메이크 대극장이 아주 꽉 찬 모습이었습니다. 상영 중간중간 관객들은 박수와 환호를 보냈고요. 웃음을 터뜨리는 관객들도 있었습니다. 상영이 끝난 후에는 5분간 기립박수가 이어졌습니다. 탈출팀도 벅차오르는 감정을 아주 만끽을 하면서 서로 포옹하고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이선균 씨의 아내인 전혜진 씨와 이 두 아들이 참석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탈출을 배급하는 프랑스 현지 배급사는 영화제 기간 중 가장 빨리 지나간 100분이었다라는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탈출 역시 올해 개봉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한국 영화는 아니지만 미국 작품에 참여한 그 블랙핑크 제니 씨의 한 레드카펫 등장도 큰 화제였습니다. 너무너무 예뻤어요.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네. 깐의 공주라고 다들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제니 씨는 배우 데뷔작인 미국 HBO의 시리즈 디 아이돌로 깐에 초청이 됐습니다. 디 아이돌은 비경쟁 부분에 초청이 된 거고요. 현지 시간으로 지난 22일 밤 제니 씨가 아주 사랑스러운 드레스를 입고 깐의 레드카펫을 밟았습니다. 현장에 아주 열광적인 환호로 뒤덮였는데 네. 할리우드 스타들이 꽉 찬 작품이거든요. 예, 그런데 예. 제니 씨를 향한 환호가 제일 컸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네. 제니 씨 역시 아주 밝은 미소로 팬들과 악수를 한다든지 사인을 해주면서 이 글로벌 스타다운 여유를 보여줬습니다. 정말 공주 같아요. 공주님이에요. 네. 이날 그 디 아이돌 1, 2회가 전 세계 최초로 공개가 되기도 했는데요. 제니 씨의 분량이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네. 근데 작품의 수위가 너무 높아서 호불호는 좀 갈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칸을 사로잡을 한국 영화가 아직도 남아있죠. 네, 아직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배우 송중기 씨 주연의 영화 화란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저녁 첫 선을 보이고요. 네. 송중기 씨는 영화 공개 전에 미리 칸에 도착해서 좀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네, 지금 화면이 나가고 있죠. 네. 현지에서 어떤 반응을 얻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홍상수 감독의 신작인 오늘의 하루가 25일 오후, 그리고 송강호 씨 주연의 거미집이 25일 밤에 상영이 될 예정입니다. 레드카펫에 송중기 씨, 송강호 씨, 임수정 씨 등 한국 스타들이 아주 꽉 차게 등장할 예정이어서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야, 그 뜨거운 열기가 국내에까지도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 바로 키워드로 보겠습니다. 비제니 파리 데이트 포착. 방탄소년단의 비 그리고 블랙핑크 제니 씨가 파리에서 데이트를 했다는 그 목격담이 좀 나오고 있어요. 영상 보셨어요? 못 봤어요, 저는. 너무 달달하고 그래요? 너무 잘 어울리던데요? 달달한데 저희가 이게 확실히 비 씨와 제니 씨라고 확신을 못하는 상황인 거를 좀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영상 나가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 영상은 지난 18일입니다. 그 한 프랑스 프리랜서 언론인이 자신의 SNS에 올린 영상입니다. 딱 봤을 때 비와 제니 씨라는 의혹이 제기가 된 건데요. 영상 속 두 사람이 그 파리의 센강을 따라 손을 잡고 걷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두 사람 뒤에는 동양인들이 걷고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의 스태프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황이지만 당시 비 씨는 그 한 패션 브랜드 이벤트 참석을 위해 파리에 머무르고 있었고 제니 씨는 깐 영화제로 향하기 전에 또 파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두 분이 비와 제니 씨인지는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죠. 혹시 두 사람의 열애설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없나요? 두 사람의 열애설이 굉장히 좀 오래전부터 나온 이야기죠. 지난해 5월에 또 한 네티즌의 SNS에 이 남녀가 차를 타고 제주도를 여행하는 영상을 공개한 적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비와 제니 씨가 아니냐라는 또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그리고 지난해 8월에는 두 사람으로 추정되는 남녀가 아파트 복도 거울이나 대기실에서 다정하게 포즈를 취하는 사진이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제니 씨 측은 사생활 사진 최초 유포자에 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고 현재까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열애설이 터진 지 지금 1년 정도 됐는데요. 일단 두 사람 소속사 측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정말 사귀고 있는 것인지는 확답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어도 두 분 각자 응원하고 맞아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주제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에 대해서 경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갈 위험이 있다고 봤습니다. 구속 기로에선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지난 19일 배우 유아인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앞서 두 차례나 경찰 조사에 불출석한 영향이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 3월에 소환 일자가 언론에 미리 공개가 됐다면서 소환 조사를 미룬 바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 11일에도 취재진이 많다면서 경찰서 앞까지 갔다가 돌아간 적이 한 번 또 있었죠. 그리고 경찰 조사에서 대마 흡연 사실만 일부 인정을 하고 나머지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은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투약 정도로 생각을 해서 신병 처리를 검토하지 않았는데 마약류의 종류와 횟수가 많이 늘어나서 구속영장까지 신청하게 됐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유아인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되죠? 네, 맞습니다.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 오전 11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네. 결과도 오늘 안에 나올 가능성이 좀 크고요. 경찰은 유아인 씨의 지인인 미술작가 A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유아인 씨가 이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려고 한 정황이 증거인멸 우려로 영장에 적시된 걸로 전해집니다. 네. A 씨는 유아인 씨와 매우 절친한 사이로 네티즌 사이에서 굉장히 잘 알려진 인물인데요. 네, 경찰은 단독 범행이 아니고 공범이 존재해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유아인 씨 소식까지 잘 들었습니다. 박정선 기자와는 잠시 후에 유튜브로 이어지는 상클 2교시에서 다양한 연예계 소식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박 기자님도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누리호 발사가 예정된 오늘은 맑은 하늘에 가끔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어제까지 남아있던 황사도 바람에 깨끗하게 밀려났고요. 공기질도 무난하겠습니다. 나로우주센터가 있는 전남 고흥도 낮 기온 23도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바람도 1에서 4m 정도로 약하게 불어서 발사가 지장되는 데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한낮에는 볕이 뜨거워져서요.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현재 서울 19도, 청주, 전주 18도, 부산 20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6도, 청주, 전주 27도로 내륙을 중심으로는 25도를 넘어 덥겠습니다. 금요일인 모레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에 비가 오겠고요. 일요일 오후에는 중부와 전북,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황사도 거친 맑은 하늘입니다.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하늘로, 우주로 날아가길 기원합니다. 누리호 화이팅! 화이팅! 네, 상암동 클래스 오늘 준비한 소식들 여기까지입니다. 곧바로 JTBC 뉴스 유튜브에서 상클 2교시가 이어집니다. 박정선 기자와 연예계 재미있는 뉴스 뒷이야기 더 나눠볼게요. 네, 저희도 인사드리고 바로 유튜브로 넘어가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상클하세요! 누리호!